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분자라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 둘, 아래로 동생 둘. 어릴 때부터 집안이 온통 여자들 뿐이라 아버지는 늘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한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씩씩함 덕분인지 어머니는 저를 특히 귀여워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송씨네 셋째 딸하면 다들 알 정도로 유명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얼굴이 예뻤거든요. 물론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일 때마다 문자 저 아이는 참 곱상하게 생겼어 하며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안에서도 가장 활발한 성격이었고 어딜 가든 튀는 스타일이라서 더욱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를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이래서 딸이 예뻐도 문제야.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가겠다고 할 판이니.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마을길을 나서면 어디서 그렇게들 나타났는지 동네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으니까요. 문제야, 어디가? 문제야, 내가 오늘 떡 사왔는데 한 입 먹어볼래? 오늘 날씨 좋은데 강까지 같이 걸을까? 이런 말을 하루에도 귀찮을 정도로 몇 번씩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우리 집 앞을 서성이면서 저를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었죠. 그러면 어머니는 창문을 살짝 열고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저놈의 것들 뭐하러 저렇게 들러붙는 거야? 하여간 내가 너무 딸을 예쁘게 낳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관심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뻐서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기분이 싫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몰랐지만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저희 부모님들은 제게 지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셨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집안일만 배우고 시집갈 준비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셨죠. 아버지의 교육관의 주변에서는 다들 난리였습니다. 딸 5을 다 공부시킨다고? 아이고, 무슨 딸들을 공부를 시켜.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인데 송씨가 아들을 못 봐서 딸에게 기대를 거는 모양인데 다 소용없는 일일걸? 라며 혀를 찼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 딸들의 학비를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하지. 배워야 목소리도 내고 세상에 휘둘리지도 않는 거야. 알겠냐 문자야? 열심히 공부해서 네 그릇을 챙겨야 돼. 내 아버지.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교육관에도 불구하고 받아먹는 자식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었는데 저랑 바로 아랫 동생은 받아먹은 반면 위에 두 언니와 막둥이는 공부하기 싫어서 배배 꼬다가 동네 총각이랑 적당한 혼처 찾아 그냥 시집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한 덕분에 과분하게도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가 대학을 간다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 저 역시 가슴을 폈습니다.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기며 공부를 했고 제가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배웠죠. 저는 교대를 갔기에 세상을 향해 더 넓은 꿈을 꾸며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저와 참 잘 맞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글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세상을 알아가는 법을 함께 익히는 일이 행복했지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열심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나름 만족스러운 삶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서 은근한 걱정 섞인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야, 너도 이제 슬슬 시집갈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요즘 여자가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28이 되었을 때는 친척들이 아예 대놓고 말해서 명절날 가기가 이제 껄끄럽더라고요. 28살일 때 이미 많은 제 나이대 여자들이 엄마가 되고 애들을 둘셋 낳았으니 저는 많이 늦은 셈이었죠. 형제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홍기가 꽉 찼고 시집 못 간 것도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집안의 자랑 대신 애물단지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문자야, 선 하나 들어왔는데 말이다. 이번엔 군인이라더라. 사람이 듬직하고 책임감도 있다고 하더구나. 군인.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군인은 단단하고 강인한 이미지였지만 동시에 거칠고 엄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니다 싶어서 피하려 들자 어머니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거야. 괜찮으면 더 알아보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다오. 알겠어요.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결국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물단지 노릇도 힘든데 그래도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하니 맞춰는 줘야겠다 싶었죠. 저는 직업이 탄탄해서 그런지 혼자 살아도 상관없고 실제로 혼자 살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약속된 장소에 나갔을 때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한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앉아있던 남자는 왠지 모르게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엄한 사람이 아닐까 했는데 첫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문자 씨, 많이 긴장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전혀 긴장한 기색이 아닌데요. 문자 씨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잘 보이려고 안 하는 척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유머러스하고 재치도 넘쳤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남자였습니다. 군인 특유의 단정한 모습에 서글서글한 눈웃음까지 거기에 듬직하고 자상하기까지 했으니 어찌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만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남편 역시 저를 부쩍 아껴주었고 우리는 길지 않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믿음직한 남편이 있었고 우리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씩씩하고 영특한 아이였고 둘째는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지극히 아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늘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을 너무 좋아했죠. 단순히 술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그에게 술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으니 한잔 해야지.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남편의 주변엔 늘 사람들이 들끓었다는 것이죠. 친구들, 후배들, 심지어 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 중에 꼭 여자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인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좀 자제하는 게 어때요? 아, 왜 남자가 바깥 일을 하는데 여자가 배나라 감나라야? 내버려둬. 아니, 그래도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어린애들이 뭘 알아? 당신 애들 앞세워서 나한테 잔소리할 생각이면 관둬. 당신 잘난 건 알겠는데 자고로 현모양처럼 남자 하는 일에 눈 감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곧장 입을 다물어 버렸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기다리면 알아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술자리를 핑계삼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 집에서 잤다고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군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예요? 여자 향수 냄새 범벅이를 하고 들어왔네? 이제 하다 못해 남편까지 잡네. 이게 어디 여자 향수야? 아무리 봐도 경대에 있는 내 스킨 냄새구만. 남편은 시침이 될 때여서 제가 직접 군복에 배어있는 향기랑 스킨 냄새와 비교해 주었는데도 끝까지 우겼고 역시나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립스틱 자국까지 희미하게 묻혀왔는데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속을 태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모른 척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저를 시험했습니다. 남편은 둘째가 겨우 5살, 첫째가 7살이 되던 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였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병원에서 남편의 싸늘한 주검을 마주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픔도 바로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구나.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부, 그 단어가 제게 이렇게 가까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움, 동정, 연민,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아이고, 문자씨, 그 어린 것들 어떡하노? 이제 혼자서 애들 다 키워야 할 텐데 참 기구한 팔자야.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지? 사람들은 걱정하면서도 어딘가 거리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여자는 이제 혼자네 라는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게 다행이었던 건 직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단단한 기반이 있었으니 최소한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남긴 빚이 걱정이었지만 그건 차차 갚아나가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여전히 기운이 좋으셨고 행동 하나하나가 야무지셨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라 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문자야, 네가 우리 딸들 중에 제일 야무지고 똑똑했는데 이렇게 혼자 애들 키우게 될 줄이야. 참 세상 일은 모르는 거구나. 다 내 탓이다. 너에게 사위만 소개하지 않았어도. 엄마, 그런 말 마시고 걱정 마세요.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제 아들들 2명이나 봤는데 그이가 안타깝게 떠나긴 했지만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도 한숨을 깊이 내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며 안심을 주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애틋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아버지 역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남편이 없는 집을 지키는 딸이 걱정되셨는지 종종 저희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셨습니다. 쌀 떨어지면 말해라. 장작은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그런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 말들 속에서 아버지의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 속에서 2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있는 제가 걱정이 되었던지 결국 또 손을 쓰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며 단호하게 구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양해도 이미 마음을 굳히신 상태였고 몇 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 혼자서도 애들 키울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생이랑 언니 보기 민망해서 그래요. 혼자서? 네가 무슨 재주로? 직장 있다고 다 되는 줄 아니? 네 형제들 걱정은 하지 말아라. 다 이해하니까. 아무리 제가 교사라 해도 혼자서 아들 2 키우는 건 막막하긴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과분한 재산을 받으면서 마음이 놓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집을 장만해 주셨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보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큰 걱정 없이 2 아이를 키울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문자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힘들게 사는데 왜 문자한테만 그렇게 퍼줘? 그래도 다들 형편이 되는 애들이잖아. 근데 문자는 혼자야.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혼자라고 다 도와줘야 돼? 엄마가 너무 문자한테만 치우쳐. 그 말들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소문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형제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조금만 덜 도와주셨다면 아마 저는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의 불만이 쌓이는 걸 보면서도 저는 부모님께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도 모시고 다니고 명절이면 가장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찾아뵈었죠. 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야, 우리는 괜찮다. 니들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신경 쓰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부모님 역시 마음속 깊이 기뻐하신다는 걸요. 여행을 가서 처음 보는 풍경을 즐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모습,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이런 걸 언제 또 먹어보겠냐 하시던 말,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잘해주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2 아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오로지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 그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적는 란을 보며 멈칫했던 날, 저는 밤새 가슴이 저렸습니다. 둘째가 놀이터에서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역할까지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운동회가 있으면 저는 누구보다 크게 응원했고 숙제는 아빠가 도와주는 것처럼 꼼꼼히 챙겼습니다. 아버지 없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기에 저는 2배로 안아주고 2배로 칭찬해주고 2배로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저를 의지하며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멋져.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야.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2번째 남편이었죠. 그는 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씨,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일까지 하려면 힘들죠? 제가 뭐 도와줄 일은 없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학교에 제 소문이 다 나 있으니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 어린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운동회 날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할 때면 일부러 제 편에 서 주었고 교무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문자씨, 혹시 나랑 밥 함께 할 생각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한 동료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노총각이었습니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남자, 연애도 서툴고 말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남자로서라기보다는 친한 친구, 좋은 사람 정도로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마음과는 달랐던지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나 문자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랑요? 저 애 2 딸린 과부예요. 그거 안 중요해요. 난 문자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총각이 왜요? 선생님 정도면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하실 수도 있을 텐데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난 후회 안 해요. 문자 씨한테 진심이고 문자 씨 아이들도 제 아들들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번 결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자로서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 감당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고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과부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당장에 찾아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태세로 소리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형구가, 넌 한 번도 결혼 안 해봤잖아. 근데 애 딸린 과부를 만나겠다고? 왜 하필 그런 선택을 하니? 당신도
선생이나 돼서는 당신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디 우리 아들 같은 총각을 넘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된다. 노골적인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혼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난 상관없어요. 부모님도 언젠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난 문자 씨를 선택했어요. 제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문자 씨한테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남자한테 그런 확신이 담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제 욕심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도 인간이기에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부모님은 안 보는 것을 감수하고 저와 결혼했지만 저는 아들들을 안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머리가 큰 아들들은 제 결혼에 반대를 했고 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첫째는 재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대놓고 화를 냈죠. 엄마, 진짜 우리 허락 없이 이러는 거 아니야. 허락? 너한테 엄마가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하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집 와서 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 재혼하지 마 진짜.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 죽겠어. 장남과 차남은 입을 모아서 제 재혼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우린 절대로 싫어. 아들들은 제게 돌아가신 자기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겠죠. 워낙 남편이 사람이 좋으니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겠지. 남편의 진가를 알아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지만 아들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둘이 한편이 되어 저를 향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성격이 다른 형제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 앞에서는 단단히 하나로 뭉쳤습니다. 첫째는 화가 나면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고 둘째는 심통이 나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멋대로 재혼했으니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요. 나는 이제 엄마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심지어 장남이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며 집을 나갔는데 이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새아버지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였고 엄마라면 아이들이 자기를 걱정해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이었다면, 우리 엄마가 과부로 혼자 산다면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아들들은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아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감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첫째는 끝까지 오지 않았고 둘째는 억지로 끌려와서는 시큰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싶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듬해 첫째가 대학 시험을 망쳐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그 화살은 전부 제 재혼 때문이라는 핑계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대학 시험 망했어. 왜 그런 결정을 해서 내 인생을 망쳐? 이거 다 엄마 탓이야. 첫째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혼이 첫째의 대학 시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정을 이루려 했지만 아들들은 완강하게 벽을 세웠습니다. 아들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재혼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저는 어쩌면 조금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애들이 다 성년이 되고 난 뒤에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들들도
결국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제 쪽에서 더는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가 혹여나 지쳐서 떠나버릴까봐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천만다행스럽게도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여자로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저를 극진히 아껴주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다정함과 배려,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존중까지 그는 모든 걸 다 채워주려 했습니다. 가끔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첫 남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아갈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점점 흔들려갔습니다. 아들들은 저와 두 번째 남편의 관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는 대학 시험을 망친 후로 더욱 마음을 닫아버렸고, 둘째는 제 눈앞에서만 무표정할 뿐 혼자 있을 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가 특히 걱정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은 군인이었고 둘째는 어릴 때부터 그를 존경했죠. 그래서 장래 희망을 말할 때마다 한결같이 군인이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적이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목표로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굳이 육사가 아니어도 길은 많아. 삼사관학교도 있고 부사관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에요. 난 꼭 육사를 갈 거예요. 둘째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고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고 둘째는 육사 재도전에 올인하면서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나 재수를 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육사 재도전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 둘째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사도 삼사관학교도 부사관도 아닌 채로 그는 고졸로 남았습니다. 첫째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길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시험을 망친 뒤로 한동안 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정되었고 결국 빠르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컸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둘째는 육사에 떨어지고 나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아무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고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둘째가 늘상 걱정이었던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젊은 녀석이 언제까지 집에서 팽글팽글 놀 거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엄마 나 좀 내버려 둬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마 강하게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마음을 먹었는지 회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회사를 얼마 못 가서 그만둬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6개월 만에 그만뒀고 두 번째 직장은 일이 너무 지루하다며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며 때려치웠고 네 번째는 출퇴근이 힘들다며 그만뒀죠.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 제가 그 애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 아니, 그럴 만한 상황이었나? 일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애가? 그런데 더 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대요. 뭐? 아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미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둘째는 자기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다 큰 남자가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여자 문제로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숨을 내쉬자 둘째가 애써 변명을 늘어놓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첫째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꾸려가려고 했고 결국 공무원이 되어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처럼 허황된 꿈을 꾸다가 실패하고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한순간의 실수로 책임을 떠안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인가? 만약 제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면 둘째도 더 안정적인 길을 걸었을까요? 만약 남편 없이 저 혼자 두 아들을 키웠더라면 그 애들도 저를 덜 원망하고 더 올바른 길을 갔을까요? 저는 아이들보다 제 인생을 선택했던 것을 순간적으로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결국 급하게 결혼을 했고 저는 그 결혼식장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가 결혼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니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죠. 여전히 직장 생활은 힘들어했고 금방 지쳐서 회사를 옮겼습니다. 엄마, 이제 회사 다니는 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장사라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돈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초기 창업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말 속에서 작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라도 한번 해봐라. 이번엔 제대로 해라. 그 애도 그때만큼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도움받았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식을 돕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때부터 저를 단순히 엄마가 아니라 돈이 나오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게세 나오기도 쉽지 않다 했으니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도와줬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라. 알았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요. 아들의 결심을 마지막으로 믿고 저는 돈을 입금을 시켜주었지만 하지만 몇 개월 뒤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가게 인테리어를 좀 바꾸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니.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을 벌릴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엄마 말고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나 몰라라 딸 사는 거 관여도 안 하시고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이 제대로 해보겠다는 진심이 있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손주가 집에서 배고파 울고 있다는 소리에 마음이 좋질 않았기에 마지막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또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엄마 돈 좀 보태줘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엄마 이건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결국 사업을 접겠다고 하더니 다시 직장 생활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도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엄마 이제 없다고 생각해라.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주는 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아들에게 돈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돈 없이는 아들들을 볼 수 없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예 대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엄마. 요즘 힘들어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세요. 엄마도 알잖아요. 대신 내가 엄마한테 잘하잖아요. 엄마도 자주 찾아뵙고요. 형은 어디 그래요?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안 찾아본 지도 오래된 거 다 알아요. 제가 그래도 엄마 곁에서 효도하는 아들일걸요? 그러면서 효도라는 걸 거래처럼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더 잘하고 적게 주면 적당히 하고 안 주면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줄 때마다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도 사라졌습니다. 돈을 받는 게 당연한 일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도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첫째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 자리 잡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돈을 받는 걸 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첫째도 똑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듯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장남이 부탁한 건 처음이었던지라 손주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래,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애 둘이면 학원 보내기도 빠듯하지. 힘들면 엄마가 좀 보태주마. 다른 것도 아니고 손주 일인데.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니 첫째도 점점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애들 영어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죠? 엄마, 우리 차 바꿔야 하는데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엄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용돈 좀. 문제는 점차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손주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첫째도 스스럼 없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습관처럼 돈을 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이 있고 저 역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도 나를 도와주셨잖아. 나도 내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 그것도 돈과 맞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첫째에게 이번에 엄마 병원 갈 때 같이 좀 가자 하면 엄마, 이번엔 애들 용돈 좀 챙겨줄 수 있어요? 둘째에게 명절 때 올 거지? 하면 엄마, 올 때 뭐라도 좀 챙겨주실 거죠? 이젠 부탁조차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돈이 오가는 거래 관계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가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뒤돌아 앉아 꼼꼼히 세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참 기가 막히면서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번에는 50만 원이네? 저번보다 또 왜 작아?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50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무심한 말에 마치 제가 단순히 돈을 내주는 ATM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려 화를 내려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뭐라 누굴 탓하기도 그랬습니다. 더욱이 효도라는 것이 금액에 따라 바로 결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왔고 남편은 참다 못해 저를 나무랬습니다. 여보,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마. 그 아이들 당신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어. 돈 주면 효도하는 그 못된 버릇을 이제는 고쳐야 돼. 알지. 그런데 자식이니까 어려우면 못 본 척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 도와주셨을 때는 나는 그거 보고 효도하려 한 건 아닌데 당신이랑 당신 애들이랑은 다른 사람이잖아. 당신이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며 찾아오면 제 마음은 이미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내 새끼들인데 어미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나 싶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마음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들을 자식들에게 쓰고 더 이상 남편 말 맞다나 휘둘리지 않은 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노후 준비도 해야 했기에 앞으로의 돈은 저희들을 위해서 쓰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그러던 때에 남편과 저는 교직에서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도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퇴직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십 년간 교단에 서느라 고생 많이 했어 여보. 이제는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그동안 당신도 나도 참 고생 많았잖아. 그치, 세월이 참 덧없네. 파릇파릇하게 긴장된 채 교단에 처음 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퇴직까지 했는지.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새롭게 자유롭게 인생 사는 거야. 황혼의 인생을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누리며 살자고. 남편은 퇴직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며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또다시 재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돈 달라는 연락이 뜸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돈이 떨어진 것 같자 연락을 뜸하다가 퇴직금 소리 듣고 불이 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턱에 전화통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퇴직금 받았지? 우리 집 전세금 올려달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이제 애들 학원비가 점점 비싸져서 퇴직금에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며느리까지도 조심스럽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퇴직금이 자식들과 며느리의 요구 앞에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먹으러 다니면서 적은 돈으로 환심을 산 다음 우는 소리를 내내 하니 남편이나 저나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었죠. 남편은 제 아들들 의붓아들이기는 하지만 친아들처럼 여기고 워낙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기에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돈을 대줬던 겁니다. 남편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노후자금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 우리 둘 다 애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굳세게 마음먹었던지 보다 못하고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집안에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돈을 못 준다고 해? 이제까지 다 도와줬으면서. 아버지는 막말로 우리 친부도 아니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남편은 결혼 후 줄곧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들에게 그는 끝까지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에 지쳐 보였고 잔뜩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친부가 아니라 쳐서 그렇다 치자. 너희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해. 언제까지 너희한테 끌려다닐 것 같아? 그러자 첫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도와주는 게 뭐 문제예요? 남 돕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 돕는 건데. 둘째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인데 아저씨가 왜 상관하세요? 아저씨?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극상까지 웬만큼 참아주고 자식들이 돈 달라 할 때 이것저것 돈 주고 다 챙겨줬더니 돌아온 말은 아저씨에 불과했다는 말에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넘어 충격까지 받았지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가족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요. 아들들은 남편을 철저히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은 남편과 저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아저씨가 엄마 퇴직금 가지고 자기 명의로 뭐 해놓은 거 아니야? 엄마, 아저씨가 우리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자기 재산 불리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우리보다 그 사람 말 더 믿는 거 아니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핏줄이라고. 엄마 핏줄. 혈연을 빙자해서 남편에게 점점 더 독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든 채 아들들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하며 더 이상 저 녀석들한테 휘둘리면 자기도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남편의 말이 맞다 생각했지만 어느 새벽에 손주가 아프다는 얘기에 수술비를 달라는 말에 결국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어겼던 것이었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새벽에 전화 와서 손주가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를 말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미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는 그거 다 핑계라고 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낼 구실을 댄 거라고. 그래서 500만 원씩이나 더 갈취해 갔잖아. 저는 남편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사람이지만 제 자식에게 갈취라는 표현을 쓰자 저도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썼겠냐 싶었지만 자꾸만 싸움이 나니 저도 화가 났던 것이었죠. 갈취? 당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갈취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먼저 아저씨라고 얘기한 건 자식들이야.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 곁에서 지켜봤는데도 몰라? 애들이 당신한테 그리했다고 당신도 똑같이 응수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양반이 이해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나도 이제 지쳤어. 아니, 당신 자식들 뒷감당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나한테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 이혼하자 우리. 나도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혼? 당신 꼭 그렇게까지 나와야 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건 다 당신 자식들 때문이야. 이제 다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결국 그 싸움은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속이 깊고 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던 얌전한 제 남편은 제 곁을 그렇게 무심하게 떠났습니다. 제가 너무 남편의 마음을 속썩였고 남편 역시 계속 이해를 해주었기에 어쨌든 이건 예정된 결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황혼 이혼 후에 너무 충격도 받고 심적으로 힘들기에 자식들에게나마 위로받으려고 했건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욕심에 불과했죠. 제가 더욱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심지어 손주들까지 저를 돈 주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니라 돈할머니라고도 불리웠지요. 할머니, 이번에 게임기 사주세요. 할머니, 저 이번에 용돈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명절 때 올 거예요. 안 그럼 안 와요.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명절날 저는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냐. 더 이상 아무도 오지 말거라. 나도 날 돈으로만 아는 아들 손주들 다 필요 없구나. 이제부터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쓸 거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나한테 돈 이야기할 거면 아예 찾아오지도 마라.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자 결국 첫째가 화를 내고 둘째도 울컥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 아저씨랑 이혼해서 정신 차렸나 했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뭐? 정신을 못 차려? 아픈 녀석들 챙겨주고 힘들다고 애원해서 돈 퍼줬더니 엄마에게 정신을 못 차려? 엄마 이혼시킨 것도 니들 아니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저를 옥죄고 힘들게 만들었죠. 남편이 떠나가니 저는 그 무엇도 남편과 바꿀 수 없다는 소중함을 깨달았고 쳐내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것은 니들이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구나. 앞으로 돈 얘기할 거면 다신 오지 말아라. 아파도 니들 혼자 아프고 못 살겠어도 니들 혼자 못 살아. 날 다시 한번 끌어다니면서 맘 약하게 돈 뺏어갈 거면. 저는 무겁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렇듯 자식들에게도 더 이상 돈을 못 주겠다고 선언하고 모두 내쫓자 자식들은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라진 후 제게 또 약한 소리 하면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순순히 돌아갔다는 표현이 맞죠. 언제든 제게 돈이 생기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녀석들이 바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저는 돈으로나마 자식들의 관심받고 싶어 사랑을 사려고 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베푼 사랑하고 저도 자식들도 의미가 달랐지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돈 없이도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게 자식들과 완전히 선을 긋고 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적적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서울을 떠나 경기도 산자락에 있는 어느 곳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고 새소리와 산내음을 맡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임자, 그동안 잘 지냈어? 바로 너무나도 낯익고 그리운 목소리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정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무너질 것처럼 느껴 행여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을 꼭 막고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사실 많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니 완전히 잊기는 어려웠지요. 그런데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감정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화장실 가서 헛기침을 하고 감정을 가다듬고 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나도 뭐 그럭저럭 살지. 우리 괜찮으면 얼굴이나 한번 볼까? 이혼해서 좀 그런가? 남편은 주춤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예기치 못한 남편의 말에 간만에 설레었고 이내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전 남편이 기껏 용기 내어 얘기한 것이 무안할까봐 바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상관없지만 나 이사가서 서울이랑 좀 멀어졌어. 내가 차가 없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 괜찮아. 나는 차 있잖아. 아직 나 쌩쌩해서 운전면허증 반납 안 했어. 어딘들 당신이 간들 못 만날까봐. 남편은 제 말에 안심을 하며 오랜만에 농담도 했고 저는 간만에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간만에 꽃단장도 하고 옷도 예쁘고 깔끔한 것으로 차려입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전 남편인데 후줄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지요. 남편은 나 없이 어찌 살았나, 혹시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나한테 연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전전긍긍했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살았던 때보다 더 멋지고 근사해졌고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사람으로 제 앞에 당당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차도 외제차로 근사하게 뽑았고 저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하나 소식 전하려고 왔나 괜히 만나러 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남편은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을 했죠. 나 당신과 헤어져 있는 동안 열심히 살았어. 그동안 부동산 공부 좀 했지.
이혼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나이 들면 믿을 건 돈밖에 없잖아. 내 피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한 뒤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주식 투자와 더불어 운이 좋게 몇 번의 투자가 성공하면서 돈을 꽤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의수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젠 나도 나름 자산가야. 돈 많이 버니 그래도 조강지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 푼돈으로 자식 돕겠다는 당신의 마음도 생각이 나고 그냥 모두 하나같이 다 당신이 떠올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졌는데도 저를 생각했다는 말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이혼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니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재미도 없고 돈 벌어도 쓰는 맛도 없더라고. 그래서 부인을 얻고 싶은데 당신만 괜찮다면 다시 당신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결국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덕에 저도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어느새 저도 돈을 꽤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행복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자식들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제가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했다는 소리들이 친인척 지인들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자 갑자기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번 봬요.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돈 냄새를 맡기는 했는데 이제는 양아버지인 남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유산 문제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형 말이 맞아요. 어차피 저희에게 줄 재산인데 그러니까 우리 몫을 미리 좀 나눠주시면. 저는 그 순간 남아있던 모든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시간이 지나면 애들도 변하지 않을까 싶어 속으로 조금의 미련을 품고 있었는데 역시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은 더 이상 쉰소리 가당차는 소리 하지도 마라. 유산 같은 거 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도 마라. 저번에도 말했지. 돈 한 푼이라도 얘기를 하면 니들 안 본다고. 앞으로 우리 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미련 없이 그들을 완전히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미련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떠나보낸 허전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후회나 미련 없이 오롯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처음에는 몇 번 시도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듯 보입니다. 처음으로 절연을 선언했을 때는 아들들이 심하게 화를 내고 며느리들도 수군거리며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는 남편이 마련한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새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저녁이면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